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은 건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이었다. 형광등이 바닥에 얼룩을 비스듬히 훑고 지나가며 내 얼굴을 납작하게 눌러놓는 순간 귀에 대고 있던 휴대폰의 기계음이 갑자기 멀어졌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그게 나라는 감각이 바로 오지 않아 눈을 깜빡이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했다. 문이 열리자 로비에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바닥을 펴지 못한 채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머리칼이 이마에 달라붙고 내가 걷는지 공기가 나를 미는지 모를 만큼 가볍고 둔하게 움직이며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나는 유리창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일정한 속도로 길게 늘어지는 걸 바라보았다. 엄마가 없는 세상이라는 문장을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읽었을 때 혀끝이 어색하게 굳었고 그 어색함이 내 몸 구석구석으로 번져서 손끝과 발끝이 동시에 차가워졌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뒤였고 향 냄새와 꽃 냄새가 묵직하게 겹쳐져 있었다. 언니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절을 받았고 둘째 수지는 구석에서 휴대폰을 쥔 손으로 자꾸만 화면을 켰다 껐다 했으며 나는 엄마 얼굴 앞에서 무겁게 그러나 어떤 감정도 표정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엄마의 얼굴은 평온했고 평온하다는 그 단어가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꽃받침과 종이컵이 쌓여가는 늦은 밤. 언니가 다가와 내 손에 종이컵을 쥐어주며 내일 변호사 도연 씨가 유언장 공개하러 온다고 말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눌어붙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었으며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의 형태가 종이와 도장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슬펐고 그 슬픔은 눈물보다 먼저 목 안쪽을 뜨겁게 했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의 긴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았고 창밖의 겨울 햇빛이 서류 모서리에 네모난 흰 조각을 만들고 있었다. 봉투의 실이 풀리는 소리는 뜻밖의 크게 들렸고 도연 씨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선명했다. 고 김정숙님의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그가 읽는 동안 나는 숨을 조금 더 얕게 쉬었고 큰딸 윤미에게는 송파 아파트를, 둘째 수진에게는 예금 8억 원을, 막내 하경에게는 양평 본가를 남긴다는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양평 본가, 그 결에 손이 기억을 가진 나무 바닥과 장판 틈의 미세한 어둠, 장독대와 감나무와 여름, 모깃불의 냄새와 겨울 장판의 냉기가 한꺼번에 떠올라 목 뒤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수지는 입꼬리를 비틀며 어머니다운 분배네 하고 중얼거렸고 언니는 시선을 떨어뜨린 채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다듬었다. 나는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숨을 삼켰다. 그때 변호사가 덧붙였다. 단, 이 유언은 조건이 있습니다. 세 자매가 한 달간 본가에서 함께 지낼 것, 그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조용한 폭탄이 터진 순간 공기가 한 번 잡혔다 펴지는 느낌이 났고 수진이 드라마 같다고 웃었으며 언니는 눈을 감았다 뜨고만 있었다. 나는 엄마가 떠난 자리에 우리를 묶어두는 실을 남겼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이해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늘 불안이었고 그 불안은 종종 과거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양평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다. 차창에 김이 서렸다가 팔꿈치로 훑어내릴 때마다 겨울 논밭이 물먹은 종이처럼 번졌다. 언니가 운전대를 잡았고 수지는 이어폰을 꽂은 채 창밖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가끔씩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내 표정이 낯설다고 느끼며 엄마는 왜 우리를 한 집에 모이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입술 안쪽에서 굴려보았다. 대문을 미는 순간 본가의 냄새가 밀려나왔다. 나무와 세제와 오래된 햇살의 냄새. 거실 벽엔 우리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아빠의 얼굴은 시간 속으로 조금 밀려나 있었지만 엄마의 눈빛은 여전히 정면을 보고 있었다. 신발장 맨 윗칸에는 계절마다 방향제를 갈아 끼우던 엄마의 습관이 남아 있었고 싱크대 배수구 뚜껑을 들어 올리자 반쯤 다른 구리 수세미가 차갑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나를 물끄러미 봤다. 첫날 밤 잠은 늦게야 왔다. 2층 방의 오래된 창틀에서 스며들던 찬 기운은 이불의 두께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나는 일어나 복도를 걸어 엄마 방 앞에 섰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하다가 문을 열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빗과 모서리가 다른 손거울과 말라붙은 꽃병의 윤곽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서랍 안쪽에서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하경이에게 봉투를 뜯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사람이 떠나면 남는 건 마음뿐이란다. 돈은 나누면 줄지만 마음은 나누면 커진다는 엄마의 글씨는 단정했고 단정함 때문에 더 아프기도 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한 번만 더 만져보라는 요청은 부탁이라기보다 숙제에 가까웠고 나는 편지를 접어 가슴께에 넣었다. 편지가 닿아 있는 자리만 따뜻해지는 이상한 밤이었다. 아침이면 내가 먼저 거실 커튼을 반쯤 걷었고 겨울빛이 바닥에 사각형으로 눕는 동안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천천히 커졌다. 언니는 창가 책상에 앉아 형광펜으로 표기한 숫자들을 검토했고 수지는 소파 팔걸이에 걸터 앉아 전화를 붙잡았다가 화면을 내려놓곤 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살지만 각자 다른 속도로 걸었고 그 다른 속도가 방과 방 사이의 공기를 가볍게 뒤틀었다. 점심이면 각자의 일을 핑계로 엇갈렸고 저녁이면 누군가가 밥을 할 차례를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우리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숟가락 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온 서류 봉투가 수진의 손에서 탁 하고 식탁에 내려앉았고 엄마 명의 예금의 과거 잔액이 10억이었다는 기록과 두 차례 인출된 1억씩의 흔적이 숫자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며 그 선명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일 만큼 무감하게 보여서 나는 종이의 결을 엄지로 문질렀다. 그럼 2억은 어디로 간 거냐고 수진이 물었고 언니는 병원비일 거라고 말했다가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멈췄고 그 멈춤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질문은 곧장 나를 향했고 나는 엄마 방 서랍 속에 아직 열지 않은 다른 이름의 봉투들을 떠올렸으며 우리가 서로에 대해 견딜 수 있는 속도를 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밤이면 나는 마당으로 나와 대문 기둥 아래의 작은 균열을 손끝으로 더듬었고 아버지가 콘크리트를 메우던 날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돌아왔다. 무심코 손톱으로 얇은 층을 긁어내자 먼지 밑에서 금속이 탁 하고 울렸고 작고 녹슨 상자를 꺼내 들고 거실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같은 곳으로 모였다. 열쇠 없이도 오래된 자물쇠는 불쑥 열렸고 그 안에서 이름이 적힌 봉투와 얇은 장부와 다른 목걸이, 케이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으나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못했고 거의 같은 순간 각자 자신의 봉투를 집어들었다. 종이의 마찰음이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가볍게 스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첫 문장을 읽으려다가 입술을 다물었고 언니가 장부를 펼치자
엄마의 필체가 칸과 칸 사이를 정확하게 채우고 있는 것이 보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가 버텨온 대출 내역과 갚아나간 기록과 작은 동그라미표가 남긴 습관 같은 온기가 페이지마다 묻어 있었다. 수진의 눈길은 장부의 특정 페이지에서 오래 머물렀고, 나는 엄마가 왜 유언장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조건으로 남겼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함께 밥을 하고 함께 자고 같은 새벽 공기를 나눠 마시지 않으면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 문장들이 있는 법. 그 문장들은 숫자와 영수증과 서명 뒤에 숨어 있어 듣는 법을 모르면 소리조차 내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법. 그날 밤 우리는 싸우지 않았지만 싸움의 가장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말 대신 발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와 주전자 끓는 소리가 방과 앙 사이를 부유했고, 나는 다시 엄마의 방으로 가서 화장대 앞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뒤, 어쩌면 이제야 내가 내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유언장의 조건, 본가의 냄새, 장부의 획 숫자의 무게, 언니의 침묵, 수진의 빠른 호흡, 그리고 내 주머니 속에서 체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엄마의 편지, 이 모든 것들이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여백처럼 내 앞에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여백을 무서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여백은 대체로 다음을 위한 숨이라는 걸, 다음에 가 닿기 위해선 반드시 한 번쯤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한다는 걸, 엄마가 남긴 글씨의 강약과 장부의 간격이 이미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커튼을 반쯤 걷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 공기를 한번 길게 들이마셨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갈 때 비로소 나는 이해했다. 시작과 균열은 같은 문장에 함께 있다. 균열이 있어야 시작이 보이고 시작을 붙잡아야 균열이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한 달은 이제 막 그 문장의 쉼표를 지난 참이었다. 아침은 조용했다. 새벽에 내린 눈이 처마 끝에 살짝 걸려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부엌 바닥을 낮게 흘러다녔다. 언니는 평소처럼 커튼을 절반쯤 걷었고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말 대신 주전자 소리, 컵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벽시계의 초침이 공기를 메웠다. 그 조용함이 평화라기보다 잠시 미뤄둔 전쟁처럼 느껴졌다.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었다. 지난밤 대문 기둥 밑에서 꺼낸 상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안에 봉투들, 장부, 낡은 목걸이 케이스. 엄마는 왜 그것들을 숨겨둔 걸까? 봉투의 무게가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니는 장부를 다시 펼쳐놓고 숫자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얇은 종이 위에 잉크 자국들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흔적은 어떤 역사보다 정직해 보였다. 수지는 그 옆에서 여전히 신경질적인 리듬으로 손톱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엄마가 이걸 왜 숨겼을까? 수진이 말했다.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비난에 가까웠다. 언니는 눈을 들어 잠깐 나를 봤다가 고개를 숙였다. 숨기려 한 게 아닐지도 몰라. 그냥 정리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지.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통장 정리하고 약값 계산하던 사람이?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왜 엄마는 죽기 전에 내 방에만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봉투에 내 이름만 있었을까? 이상하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그날 이후 수백 번 되뇌었던 질문이었다. 엄마는 죽기 며칠 전 휠체어를 탄 채 내 방으로 들어와 내 손을 잡았다. 하경아, 집이란 건 지키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지금도 다 알지는 못한다. 다만 그 말이 장부 속의 모든 숫자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그날 저녁 수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확실한 걸 원한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고 통화가 끝난 뒤 내 앞에 서류를 던지듯 놓았다. 이거 봐. 엄마가 병원비로 썼다던 2억 중 1억은 실제로 인출된 게 확인돼. 그런데 나머지 1억은 흔적이 없어. 없다고? 응, 현금 인출. 출처도 목적도 없어. 단순히 인출로만 기록돼 있어. 수지는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봤다. 그날 엄마가 너한테 뭐 줬어? 아무것도.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스스로 놀랐다. 편지 말고 다른 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 그녀는 내 쪽으로 다가왔다. 엄마가 죽기 전에 널 부른 이유 그거 뭐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엄마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냥 얘기했어. 오래된 일들. 오래된 일? 응. 아버지 얘기, 집 얘기.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늘 그런 식이었지. 엄마는 늘 너한테만 얘기했으니까. 언니가 사이에 끼어들었다. 수진아, 그만해. 언니는 빠져. 항상 중간에서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마. 좋은 사람인 척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러다 무너진다. 이미 무너졌어. 수진의 말은 칼날 같았다. 그리고 칼날은 자주 닮은 사람을 먼저 벤다. 나는 말없이 그 둘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내 얼굴이 보였다. 언니의 침착함과 수진의 분노, 그 둘이 섞이면 나였다. 밤이 깊자 수진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한 달 채우면 되잖아. 나 이 집 못 있겠어. 엄마 유언장 조건 생각해. 언니가 말하자 수진이 소리쳤다. 엄마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을 거야.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았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벽의 그림자가 살짝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경아, 사람은 떠나도 흔적은 남아. 그 흔적을 지워버리면 그 사람도 같이 사라지는 거야. 나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먼지를 쓸었다. 손끝에 닿은 미세한 입자들이 엄마의 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언니와 나는 마당에 눈을 치웠다. 삽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언니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때 병원비랑 수술비 얘기를 하면서 남은 돈 일부는 꼭 내 몫으로 쓰지 말라고 하셨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기금이었나 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기금? 응, 엄마가 장부에 적어둔 거 있잖아. 아이들 돕는 장학금. 그거 계속 이어지길 바라셨대. 언니의 말은 눈처럼 조용히 떨어졌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럼 2억 중 일부는 그쪽으로 간 걸까? 아마 그럴 거야. 언니는 삽을 세워두며 말했다. 엄마가 도연 씨한테 따로 문서 남기셨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어제와 같은 냄새를 품고 있었다. 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사실 말씀드릴까 말까 했습니다. 김정숙 님이 별도로 작성하신 유언 부록이 있습니다. 서류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그 안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남은 돈은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 주세요. 내 이름이 아니라 세 자매의 이름으로. 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나는 종이 위의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힘이 있었다. 엄마는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 글자들이 내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눈이 녹기 시작했고 도로 위에 물이 반짝였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 한가운데에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울다 만 얼굴이었다. 어디 갔었어? 언니가 물었다.
엄마 친구 만나고 왔어. 그 이정우 아저씨. 왜? 그분이 엄마한테서 뭔가 받은 게 있대.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엄마 목소리야. 버튼이 눌리고 잡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미야, 수진아, 하경아. 너희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제 없겠지. 그래도 이 집은 살아있을 거야. 이 집은 우리가 함께 만든 집이니까. 돈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 이 집을 잃지 마라. 녹음이 끝나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진의 눈물은 뺨을 따라 흘렀고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내 손바닥에 닿았다. 그 감촉이 현실 같지 않았다. 엄마는 우리에게 싸움을 시킨 게 아니라 멈추게 하려 했던 거야. 내가 말했다.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 아프지 않으면 진짜 멈출 수 없으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실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세 사람 모두 같은 방에 모였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지는 녹음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언니는 담요를 반으로 접어 내게 덮어주었다. 아무도 먼저 잠들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한 시간이 방 안을 채웠다. 그것은 싸움의 잔향이 아니라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침묵이었다. 침묵 속에서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다. 엄마의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였다. 우리 셋이 아직 여전히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엄마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밤새 내리던 눈은 멎었고 창문 밖으로 새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당의 눈더미 위로 비가 살짝 내렸는지 반짝이는 얼음 조각이 박혀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빛이 부서지듯 반사되었다. 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튼을 걷었고 수지는 이미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움직임으로 아침을 맞았다. 긴 시간의 다툼과 오해가 남긴 자국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자국들이 조금씩 말랑해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가려워질 때 새살이 돋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리듯이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모금 삼켰다. 그리고 생각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바란 건 아마 이 조용한 아침의 모양이었을 거라고.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누가 화내지 않아도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의 리듬으로 숨을 쉬는 그런 평범한 순간. 그날은 등기를 마무리하러 구청에 가는 날이었다. 엄마가 남긴 본가의 등기를 내 이름으로 옮기되 문서에는 공동사용이라는 단어를 넣기로 했다. 단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세 자매 모두의 기억과 손길이 머무는 집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사무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도장을 찍는 동안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하늘이 희미한 은색으로 흐려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두꺼운 옷깃을 여민 채 제갈길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고 아무도 이 집의 이야기를 모른다. 그러나 그게 좋았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의 내부에서 조용히 만들어진 기록이니까. 도장을 찍는 순간 손목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건 분명했다. 은행에 들러 장학금 계좌를 정리할 때 담당 직원이 물었다. 출연자 성함을 세 분 모두로 기입해 드릴까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명 다요. 나는 창구 옆에 투명 유리 너머로 흐릿하게 비친 우리 셋의 모습이 이상하게 평화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이름이 함께 적힌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이의 금이 조금은 메워지는 듯했다. 수지는 영수증을 가방에 넣으며
이게 진짜 유산이네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엄마는 아마 이 광경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장부를 정리하던 그 손끝에서 이 순간의 형태까지 이미 그려두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다. 감자, 달걀, 식빵, 김 그리고 작은 전기 히터 하나. 아이들이 놀러 올 때 따뜻하게 해주려고. 계산대 너머의 아주머니가 올해는 추위가 오래 가요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추위가 길면 길수록 봄은 더 단단히 온다. 마당에 도착하자 대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낯선 청년이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혹시 여기가 김정숙 어르신 댁 맞나요? 청년의 볼은 바람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제가 어르신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는 김도윤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언니가 작은 미소를 지었고 수지는 조심스럽게 청년에게 차를 권했다. 그가 두 손으로 머그컵을 잡고 말하는 동안 나는 그의 손등에 남은 작은 상처들을 보았다.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꼭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어르신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문장 끝마다 숨이 길게 붙어 있었다. 이제 국문과에 다녀요. 글을 쓰고 싶어요.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글은 지금 써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눈빛에 나는 엄마의 눈빛을 보았다. 뜨겁지만 조용하고 의심보다 믿음이 먼저인 눈빛. 수진이 물었다. 혹시 기금 일부를 다시 기부하겠다는 편지 보냈던 게 너야? 청년이 미소를 지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서요. 좋은 건 돌려주면 더 커진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녹았다. 좋다는 건 나누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돌려서 커지는 것.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제야 배웠다. 도윤이 돌아간 뒤 언니가 장부를 꺼내 날짜 옆에 별 하나를 그렸다. 오늘의 별.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별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루를 조금 더 이어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언니가 된장찌개를 끓였고 수진이 김을 구웠다. 나는 밥상을 차리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이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봐.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몰라. 수진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엄마한테 편지 써볼래? 언니가 웃었다. 그거 좋다. 우리는 다음 날 각자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 약속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 며칠 후 매화나무 한 그루를 마당에 심었다. 엄마의 이름을 새긴 작은 돌판도 그 옆에 두었다. 김정숙, 이 집의 바람. 새긴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느꼈다. 이정우 아저씨가 감자 한 자루를 들고 와서 말했다.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좋지. 그리고 잠시 우리를 보다가 덧붙였다. 너희 어머니가 그랬지. 집은 돌보면 살아난다고. 그 말이 집안 공기를 따뜻하게 바꿔놓았다. 감자를 씻어 냄비에 넣으면서 나는 손끝으로 매끈한 감자의 표면을 느꼈다. 사람의 마음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다듬으면 반짝이고 껍질을 벗기면 새로운 결이 드러난다. 봄이 오기 시작했다. 눈이 녹고 흙냄새가 올라왔다. 아이들이 놀러 오기 시작했고 공부방에서 책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였다. 나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의 장부에 적힌 숫자들이 결국 이런 소리로 바뀌는구나. 언니는 아파트 임대료 일부를 기금으로 이체했고 수지는 회계사무소에 취직했다. 그녀는 어느 날 말했다. 나 숫자랑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언니는 도서관 봉사를 시작했고
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같은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엄마의 방 서랍에서 노란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첫 번째 겨울이 끝나면 아이들과 산책할 것. 그 문장을 읽자 웃음이 나왔다. 언니와 수진에게 보여주자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이번 주말에 나가자. 주말 아이들과 함께 마당을 나섰다. 길가에 매화가 막 피어났다. 아이들은 나무 이름을 묻고 나는 하나하나 대답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엄마의 손길을 느꼈다. 봐라, 결국 봄은 온다. 그런 목소리였다. 며칠 후 장학금을 받은 또 다른 학생이 찾아왔다. 이름은 시원이었다. 예전에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는 말했다. 엄마가 여기서 잠시 일했을 때 아줌마가 밥을 주셨어요. 그때 정말 따뜻했어요. 그는 말을 하다 울었다. 나는 그를 안았다. 괜찮아. 울어도 돼. 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때 아줌마가 그러셨거든요. 울어도 되는 집이 세상에 몇 없다고. 그 말이 내 마음을 세게 쳤다. 울어도 되는 집. 그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봄이 완전히 오자 언니가 제안했다. 엄마 기일에 이 집 문을 열자. 동네 사람 누구든 와서 밥 먹게. 수진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된장국이랑 김치전 하자. 나는 웃었다. 그리고 찬물 한 바가지. 그게 완벽해. 우리는 그날을 열린 날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날 아침 언니는 국물을 우렸고 수지는 밀가루 반죽을 했다. 나는 마당에 흰 천을 깔고 테이블을 늘어놓았다. 매화나무 잎이 흩날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웃음소리, 인사, 냄비 끓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흘렀다. 바람은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오래된 그림자를 닦아내는 듯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우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하늘은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언니가 말했다. 엄마 오늘도 보고 있었겠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매화 향기가 그 증거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일찍 떠 있었다. 엄마는 우리 안에 있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밤이 깊어지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엄마의 방으로 들어가 편지지를 꺼냈다. 엄마, 우리 계속하고 있어요. 여전히 싸우고 화해하고 웃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게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말했던 진짜 유산이 뭔지 이제 알아요.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편지를 접어 사진 옆에 두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바람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응. 엄마의 대답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우리는 같은 아침을 맞을 것이다. 누군가는 커튼을 걷고 누군가는 물을 끓이고 누군가는 매화를 바라보겠지. 삶은 그렇게 이어진다. 완전한 끝은 없다. 다만 계속 이어지는 숨과 온기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고른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화해다. 엄마의 유산은 그렇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셋의 손끝과 마음, 그리고 이 집의 공기 속에서